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그래프에서 대세 하락 그래프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지율이 하락하다가 순간적으로 반등하지만 이내 다시 추락하는 현상이 지난해 9월 이후 10달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물의 사과 이후 6.4 지방선거 직전에 반짝 상승했던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다시 급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장기 하락 추세 속에서 들여다볼 때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잠시 뒤에 보도합니다. 4대강 녹조 라떼가 더 독해지고 빨라졌습니다. 녹조 문제가 불거진 최근 몇 년 사이에도 7, 8월에나 조류 경보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올해는 6월 내내 기준치 초과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녹조 농도가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곳도 낙동강 8개, 8개 보 가운데 3곳이나 됩니다. 이 내용도 잠시 뒤에 보도합니다. 7월 3일 목요일 뉴스K 시작하겠습니다.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시겠다는 말로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습니다. 그건 안 돼. 우리 당원들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당원들을 설득해야 나도 설득 못하는데 어떻게 당원들을 설득할 거냐고요. 당이 이렇게 편입적 상황을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당을 다 지켰어요. 당을 3번씩이나 한국인한테 전략공천하고 말이야. 지역에서 정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역 정치하고 생활정치 근거지를 만들겠다는데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이 당 선거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 앞에요. 편입적 정당으로 나눠주실 거예요. 편입적 정당으로. 아니 끝나 있어요. 이미 결정해놓고 어떠한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없는 결정을 해놓고 이걸 발표한단 말이에요? 기동민하고 저하고 20년 된 사이예요. 20년 된 사이.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당당하다면 양 대표가 와서 여기서 발표하라고 하세요. 양 대표가 불공정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철수 대표가 저보다 더 당을 더 오랫동안 지켰어요. 사랑했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공감은 안 됩니다. 아니 가짜에 들어도 안 됩니다. 기동민하고 저하고 관계가 어떤 건데요? 하지 말라고요. 당의 공식적인 일이 당의 공식적인 일이야 이게. 이게 뭐 당의 공식적인 일이야. 나는 나 여기 못 나가. 죽어서 나갈 거야. 나와. 나 죽어서 나갈 거야. 나오라고.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BC에서 야바이 한단 말이야. 나오세요. 나 여기 죽어 나갈 테니까. (730) 재보선 최대 관심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동작을 공천 문제로 여야 모두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먼저 보신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의회의 카드로 전략 공천을 공표했습니다. 그동안 거론되던 금태섭, 정동영 카드가 아니라 박원순 시장 측 인사로 꼽히는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공천하려고 공을 들이고 있지만 아직 김 전 지사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노지민 PD,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재보선 공천에 관한 결정을 내렸더군요. 서울 동작을이 가장 관심이었는데 의외의 결과였어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동작을에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작을에서 안철수 개인 금태섭 대변인을 밀어내고 광주 광산을에 출사표를 던진 기동민 전 부시장을 선택한 의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 금태섭 대변인은 공개적으로 반발하지 않았지만 동작을에서 14년간 기반을 닦아온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허 전 위원장은 민주연합이 폐륜적인 정당이 됐다고 지도부를 원색 비난하며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기동민 전 부시장, 원래 광주 출마를 준비해왔고 또 어제 선거사무실 개소식까지 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서울에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민주연합 지도부는 기동민 전 부시장의 확장성을 말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청와대, 정부, 당, 국회에 이어 서울시 부시장까지 폭넓은 경험을 했고 서울 지역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여러모로 개혁 공천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점을 특히 부각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작을을 둘러싸고 드러난 안철수계와 구 민주당계의 갈등을 피하고 지도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김근태계의 뿌리를 둔 박원순의 남자를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의 후광을 활용한다면 새누리당에서 설령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나오더라도 해볼만 하다는 판단도 깔려있는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민주연합 관계자는 기 전 부시장이 어제 광주 광산을의 선거사무소를 개소했지만 당의 결정에 따라 광산을을 포기하고 출마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광산을에 공천을 신청한 천정배 전 법무장관도 관심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현재로서는 천정배 전 장관이 출마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자와 사슴을 한 울타리에 넣는 것과 같다. 중진 인사인 천 장관을 사자에, 그 외 출마 희망자들을 사슴에 비유한 말입니다. 민주연합 지도부는 중진인 천정배 전 장관의 광산을 경선 참여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면서 천 전 장관을 경선에서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연합 지도부는 그러면서 광주 광산을을 전략선거구로 선정했지만 전략공천자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천 전 장관과 정동영 상임고문 등 중진을 배제한다는 말이 현실화된 셈입니다. 다만 수원 지역은 패키지로 고려하고 있다는 민주연합 측의 설명을 본다면 손학규 상임고문의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네, 먼저 경기도 김포의 경우 예정대로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김다섭 전 민주당 김포위원장에게 양자 대결을 벌이라고 했습니다. 대전 대덕에선 최명길 전 MBC 부국장을 비롯한 5명이 경쟁하게 됐습니다. 서산 태안과 순천 곡성, 나주 화순 지역도 경선이 확정됐고 해운대 기장갑의 윤준호, 평택을에는 정장선 후보를 단수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충주와 울산 남구 그리고 동작을과 광산을 외의 전략지역으로 선정된 수원, 권선, 영통, 팔달은 아직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연합 측은 후보를 찾기 위한 여유가 일주일 정도 남아있다며 민심이 원하는 후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새누리당 공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게 동작을 출마를 읍수하겠다고 했던 윤상현 사무총장. 윤 총장이 오늘 김 전 지사를 쫓아서 대구까지 갔다고 하더군요. 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윤상현 사무총장은 김 전 지사의 스토커가 되겠다, 어디든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실제로 오늘 직접 대구까지 찾아가서 출마 요청을 했지만 또다시 거절당했습니다. 대구의 한 방송국에서 윤 사무총장을 만난 김 전 지사는 국회의원은 제자리가 아닌 것 같다, 비단길이라도 가지 않겠다고 불출마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윤 총장은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다며 19초려 의제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 2주간 소록도로 봉사활동을 떠나는 김문수 전 지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반면 평택을 경선에서 배제된 임태희 전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 지도부가 거류한 수원 영통 출마 여부에 대해서 며칠 안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이제 11일 남았죠. 당대표 후보들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네,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들이 오늘 후보 등록 마감과 동시에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양강으로 꼽히는 김무성 의원과 서청원 의원은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 각각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가 소화한 일정의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른 아침 현충원 참배 후 출마 기자회견을 연 김무성 의원은 새누리당이 위기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의존해왔다며 자생력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서청원 의원은 경북 구미시청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는 등 박정희 박근혜 마케팅과 TK 공략에 주력했습니다. 김무성 서청원 의원과 이인재 의원 등은 내일부터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5자리를 두고 경쟁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는 더 이상 뉴스가 아닙니다.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낮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단기 하락이 아니라 장기적인 하락 추세.
증시용으로 대세 하락일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지난해 9월 최고점을 찍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시기별로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일관된 현상이 지난 10달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더 이상 선거의 여왕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선긋기의 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곽보아 PD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이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쇄신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준석 씨를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 일명 새바위 위원장으로 임명해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위원장은 새바위 출범 후 2차례 열린 위원회 전체 회의와 언론을 통해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정말 제가 썼던 구호와 정반대의 구호로 쇄신을 퇴행시켰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의 전략이 어땠습니까? A라는 과제를 던지면은 B라는 방식으로 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사난맥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자성적 멘트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왜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은 뒤로 감추고 29살의 이준석 위원장을 내세우기로 했을까?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그 이유가 보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국정수행 지지율은 36.1%에 그쳤습니다. 반면 절반이 넘는 54.7%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18.6%포인트나 더 높았습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의 경우 한 달 전 조사 때의 43.4%에서 11.3%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단기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시기별로 등락을 보였지만 지난 10달 동안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함께 낮아지는 장기 하락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반등을 했다가도 다시 하락하면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현상이 최근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단기 하락이 아닐 뿐 아니라 조기 레임덕을 보여주는 근거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은 최근 발표된 다른 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지난달 30일 리얼미터는 주간 정례조사에서 박 대통령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로 진입했고 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인 43.4%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디오피니언도 지난달 30일 정례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이 40.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나온 리서치뷰 여론조사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박 대통령 지지율이 새누리당 지지율인 36.4%보다도 낮다는 사실입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이 재보궐선거에서 박근혜 마케팅을 포기한 데에는 대통령 지지율 추락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물론 이 같은 분석에 고개를 젓습니다. 우리 새바위를 통해서 우리 당이 쇄신과 혁신을 하는 것은 선거용이나 일회용 이런 마케팅이 아니라 앞으로 끊임없이 변하겠다는 그런 의지 그리고 실천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새누리당의 혁신 구호는 선거용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새누리당은 선거 때뿐이에요. 대선 때 경제민주화 얘기하고 지금 경제 활성화 얘기하잖아요. 바로 바꿨죠.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책임 물어가지고 지방선거 때 질 것 같으니까 대통령을 도와주십시오. 읍소했죠. 이번에 이준석 씨를 무슨 뭐 혁신위원장으로 앉혔는데 역시 재보궐선거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사무총장은 오늘 새누리당에는 이준석 혁신위원장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며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어제 파행을 겪다가 저녁에 속개된 세월호 국정조사, 해양경찰청 기관보고가 오늘 새벽에야 끝났습니다. 초기 상황 전파와 관련한 해경의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지적이 또 나왔습니다. 내일은 이른바 황제라면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합니다.
세월호 참사 취재하고 있는 취재 PD 연결해서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아 PD 나가 있습니다. 윤인아 PD. 네, 윤인아입니다. 네. 자, 어제 저녁에 파행을 겪었던 해양경찰청 기간보고가 제기된 뒤에 오늘 새벽 2시 30분에야 끝났죠. 오늘은 그것 때문에 쉰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일정이 없었던 겁니까? 국정조사 측이 여야 간사가 합의한 기간보고 일정에 따라 오늘 기간보고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진행한 해경에 대한 기간보고는 오늘 새벽 2시 30분이 넘어서 끝났습니다. 어젯밤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세월호와 처음 교신한 진도 VTS가 오전 9시 47분에 진도 VTS에 연락을 취했다는 해경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정진우 의원은 진도 VTS는 사고가 발생한 2시간 후에야 제주 VTS에 전화를 해 신고가 접수된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것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진도와 제주 VTS 간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제주 VTS는 완도 VTS와 해경 본부에만 연락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도 VTS에는 아예 연락을 안 한 겁니다. 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해경 본청 상황실 녹취록을 근거로 해경과 언딘의 유착관계를 지적했습니다. 사고 당일 해상안전과장이 경비계에 언딘도 군안업체에 같이 넣으라고 지시했다며 유착관계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기도 교육청에 등에 대한 기간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10분쯤 제주 지역 경찰로부터 단원구와 세월호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전화가 온 경위와 교육청 등의 대응 과정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하고 CCTV 영상까지 삭제한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머지않아 진도 VTS 소속 해경 3명의 구속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2인 1조로 관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점과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근무한 것처럼 선박과의 교신 일지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CTV 관계자 이 씨는 관제실 내부 CCTV에 저장된 3개월치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무 태만과 CCTV까지 삭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해경 3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돼 해경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해경이 부실한 초동 대처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기간보고 중 허위로 교신일지를 작성한 것과 CCTV를 삭제한 사실을 부인하는 진도 VTS 김영준 센터장에 대해 위증죄로 고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을 밝혔더군요.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여당은 피해 가족 지원에, 야당은 진상규명 조사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평가입니다. 진상조사를 맡게 되는 위원회가 수사권을 갖는지 여부가 그 차이입니다. 여야 모두 세월호 특별법 안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특위 구성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수사권에 대한 규정은 다릅니다. 내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인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진상규명을 맡는 특위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그 골자입니다. 지난달 15일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특위의 수사권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서 의원의 특별법에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관련 기업과 책임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죄와 대규모 살인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피해보상과 진상조사 특별법 2건도 피해자에 대한 심리건강지원, 생활지원 등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1000만인 서명운동을 위해서 버스를 타고 전국을 다니고 있더군요. 오늘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들을 방문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았습니다. 2대의 버스가 각각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향해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현대로템과 성동조선, 광양제철 등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는 순천과 김해에서 촛불 집회도 진행했습니다. 가족대책위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민대책위가 함께하는 세월호 가족버스는 내일 광주로 향하고 오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KBS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사장이 공석이었던 지난 한 달 동안의 변화였습니다. 언론계에서는 사장 한 명 없었을 뿐인데 보도가 이렇게 좋아졌다 평가하지만 정권 입장에서는 KBS 장악의 필요성을 절감한 한 달이었을 수 있습니다. 6명으로 추려진 KBS 사장 후보자들 가운데 4명이 KBS를 한 달 전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큰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오는 9일 최종 면접 그리고 10일 결정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유지연 PD가 보도합니다. 길환영 사장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사장직 지원자 중 최종 면접 대상자가 6명으로 추려졌습니다. 고대영 전 KBS 보도본부장, 류현순 KBS 부사장, 이동식 전 KBS 비즈니스 감사, 이상효 전 KBS 기획팀장, 조대현 전 KBS 부사장, 홍선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들 중 고대영, 류현순, 조대현, 홍선규 등 4명은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가 사장 부적격자로 꼽은 8인방에 포함됩니다. 대체로 이 8명은 다 KBS 출신이었고요. 그 과거 행적 그리고 최근 어떤 활동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예를 들면 방송 규제 기관에 몸을 담았던 자라든지 아니면은 방송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뽑혔고요. 그 8명 가운데 1차 서류 심사 과정에서 이사회의 1차 심사 과정에서 4명이 탈락을 했고 4명이 최종 면접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길 사장 퇴임 후 KBS의 보도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들 중 누구라도 사장이 되면 길 사장 시절에 KBS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KBS 보도 프로그램인 시사기획창은 지난달 24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140억 원대 하와이 별장부지 매입 사실을 전하며 재벌가 회장들의 해외 재산 취득 과정에서 나오는 재산 은닉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보도도 길 사장 때와 달랐습니다. KBS 9시 뉴스는 박 대통령의 6월 중순 중앙아시아 순방에 대해 5박 6일 동안 리포트는 단 한 편만 내보냈고 대부분의 순방 소식은 단신 기사로 처리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습니다. 길 전 사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 3월 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연일 톱뉴스로 다루고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기사까지 내놨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길 사장 체제에서 정부 비판과 인사검증을 회피해왔던 KBS는 지난달 11일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의 한민족 비하 발언을 보도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길환영 사장 시절의 KBS에선 나올 수 없었던 기사였다는 평가입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사장 하나 없어졌을 뿐인데 다른 보도를 할 수 있었다면서 지난 한 달이 보여준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사장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내부 구성원들 다 동일합니다. 사장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보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지적인데요. 그만큼 KBS 사장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최소한의 어떤 독립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죠. 그리고 오히려 사장이 없음으로 해서 공정성이 살아나고 독립성이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누가 KBS 사장이 오더라도 보도나 프로그램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작의 자율성, 보도 제작에 있어서 자율성들을 보장해 줄 때만 공영방송의 역할이 오히려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면접을 보는 사장 후보들의 면면을 볼 때 지금과 같은 KBS의 모습을 계속 볼 수 있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회의론이 지배적입니다. 여권 추천 7명, 야권 추천 4명, 이렇게 총 11명으로 구성된 KBS 이사회는 오는 9일 사장 후보자 최종 면접을 실시한 후 1명을 결정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게 됩니다.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한국이 안 좋은 것만 골라서 1등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 가운데 10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병원을 찾는 빈도와 의료비 증가율에서도 1등이었습니다. 반면에 의사와 간호사 숫자,
흡연율은 꼴찌 또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강신의 PD가 보도합니다. 2014년 OECD 건강 통계를 보면 한국이 1위를 차지한 항목은 총 3개입니다. 자살률, 외래 진료 횟수, 의료비 증가율입니다. 한국은 2012년 인구 10만 명당 29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살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OECD 평균인 12명보다 17명이 많은 수치로 2002년 이후 10년 연속 1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어 헝가리가 22명이었고 일본은 20.9명으로 3위였습니다.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로는 터키로 1.7명입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은 다른 나라에 비해 병원을 자주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에 1인당 약 14번 정도의 의사 진찰을 받아 최다를 기록했고 OECD 평균인 7회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병원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의료진 수는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임상의사, 즉 진료를 볼 수 있는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1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멕시코와 폴란드, 일본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위권을 형성했습니다. 가장 많은 의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4.9명이었습니다. 임상간호사 수는 4.8명으로 OECD 평균인 9.3명의 절반 수준이었고 멕시코와 이스라엘에 이어 끝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1000명당 의사 수에서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 10.5명으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간호사가 많았습니다. 한국의 의료비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30만 원 정도로 OECD 평균 350만 원보다 낮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최근 5년간 2007년에서 2012년까지 증가율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은 6.6%로 최고였습니다.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2.3%의 3배 가까운 증가율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많고 병원에 가는 사람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한국의 현실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이제 7월 초지만 4대강 곳곳에서 이른바 녹조 라떼를 퍼올릴 수 있습니다. 예년보다 시기가 훨씬 빠르고 독성 농도도 진해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최근 이상고온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예년의 7, 8월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녹조가 6월 초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4대강 공사로 강이 썩고 있다는 자연의 분명한 경고입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수질 정보를 측정해 공개하는 환경부의 물환경 정보 시스템입니다. 이곳에서 최근 한 달간의 낙동강 조류 경보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낙동강 8개 보에서 6월 한 달 동안 76건의 조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48건이 조류 경보 수준을 초과한 수치입니다. 지난 6월 9일 올 들어 처음으로 창녕 하만보와 달성보 등 4개 보의 남조류 수치가 경보 수준을 초과했습니다. 2주 뒤인 23일 합천 창녕보에서는 1ml의 강물에서 무려 29만 7천여 개의 세포수가 측정됐고 같은 날 달성보에서도 21만 1천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2012년과 13년 세포수 최고치의 150배가량 되는 수치입니다. 달성보의 경우 녹조가 조류경보 수준을 초과한 시기가 2012년 8월에서 지난해 7월로 빨라지더니 올해는 6월 9일까지 앞당겨졌습니다. 특히 녹조 중 인체에 해를 미치는 유해남조류 비중도 커졌습니다. 간 손상, 신경세포 마비 등을 일으키는 독성물질 유해남조류는 상당수의 보에서 측정됐고 강정 고령보의 경우 1ml당 4만 5천여 개로 최고였습니다. 구미보, 칠곡보 등 다른 보에서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발생 시기도 빨라졌습니다. 보통 7월이나 8월에 조류 경보 수준의 남조류 수치가 나왔지만 올해는 6월 초부터 낙동강 8개 보 가운데 6곳에서 경보 수준의 남조류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이상고온으로 녹조가 심해졌다지만 6월 평균 기온은 21.9도로 작년보다 0.7도 낮아졌습니다. 4대강 공사 이후 녹조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농도가 짙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차량사 보 건설 이후에 2012년, 13년과 또 올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녹조 발생 시기가 이제 매우 빨라진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6월 초여름인데도 그 녹조가 발생하는 그 정도가 예년에보다도 6월 달에 막 30만 세포수 이렇게 가까운 숫자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도 매우 심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하는 일은 일부 보혜 수문을 개방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녹조가 눈에 보이지 않게 흐트러뜨리는 미봉책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로 예정된 총리실 조사평가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된 뒤 조사 결과를 보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4대강 대책을 방치하는 사이 식수원 수질 악화와 인체 피해를 일으키는 4대강 녹조 라떼는 독해지고 빨라졌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세요? 잠깐만요. 싸우지 맙시다. 누가 이렇게 하시어요? 이 앞으로 뭘 잘났다 그런 말을. 앞으로 제발 위원장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부분은 꼭 들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의원이 그래 잘났어? 자, 말을 함부로 하세요. 자, 양쪽 다 중지해 주시고요.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좀 오늘은 말 같은 소리래니. 자, 조금 당신 뭡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 유가족분들 잘 좀 계세요. 이거 지금 진실 규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좀 조용히 하시고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니 어느 정도의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만 나오면 되는 거야. 잘났다. 반말하지 마. 잘났어. 아이고 참들 한심들하다. 국회의원 양반들 진짜 한심들해. 다 써왔어. 아이고 참. 당이 너무나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를 동작을 선거구에 후보로 모셔오자는 것입니다. 3고 철회가 아니라 10고 철회를 해서라도 동작을 선거에 모셔오야 한다라는 게 당 공천위의 판단입니다. 저는 재보선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보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김 전 지사는 여전히 불출마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당에서 요청이 온다고 해도 나가지 않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금은 나를 되돌아보고 자기 쇄신과 혁신을 할 때라고 말했다고 한 측근이 전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아시다시피 우리 새누리당의 가장 손꼽히는 개혁적인 인물이고 또 경기도 도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십니다. 김문수 전 지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은 물러설 수 있는 자리가 없고 물러설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730 재보궐 전선의 선두에 김문수 전 지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스토커가 되겠습니다. 제가 스토커가 되겠습니다. 김 전 지사가 당초 일정을 앞당겨 소록도행을 선택한 것은 본인의 불출마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서울 동작을 출마를 강권하는 분위기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총리 지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자신했습니다. 김 지사는 퇴임을 앞두고 가진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청문회에 걸릴 것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사를 2번밖에 안 했다고 소개한 데 이어 대학교를 25년 만에 졸업해 학위에 관심이 없고 논문은 쓸 일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스토커가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든 찾아가서 당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든 찾아가서 당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는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인 권영모 씨가 고속철도 핵심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나온 중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한중 정상회담, 조금 전에 회담이 있었던가요? 네. 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진전을 못 봤던 모양이에요? 예, 오늘 청와대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한중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두 나라의 경제관계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육자회담, 즉 북핵 문제인데요. 거기에서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상회담 후에 나온 공동성명을 보면 육자회담 참가국들이 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전혀 내놓지 못했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중국이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한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한국에 더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과거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일본 대응에 대해서도 오늘 양국의 정상이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새누리당 박상훈 의원이 해운 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예. 새누리당 또 중요 당직자 한 명이 또 소환 조사를 받군요. 새누리당의 수석 부대변인인 권영모 씨가 고속철도의 핵심 부품 납품 비리에 연루돼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어제 끌려가는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요. 권 부대변인이 지난 2012년 호남 고속철도 레일 체결 장치라는 그 납품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일 체결 장치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레일을 침목에다가 고정시키는 부품인데 만약에 여기에 부실 부품이 사용될 경우에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품입니다. 권영모 부대변인은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부터 주요 당직을 맡아왔고 새누리당의 싱크테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해온 주요 당직자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오늘 권 씨의 제명을 일단 의결했지만 이렇게 자꾸 꼬리만 자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으로 진 빚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떤 일이던가요? 예,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2013년 경영실적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수공이 4대강 공사로 진 8조 원의 빚 가운데 7조 4천억 원은 국민 부담으로, 즉 세금으로 해결하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던 당시에 수자원공사는 자기네 힘으로 자력으로 투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7조 4천억 원은 정부가 회수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부담을 하고 수공은 6천억 원만 회수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원욱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4대강에 퍼부었던 빚 8조 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주려고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오늘 국회에서 그 LG U+ 그리고 또 SK 브로드밴드 이들 두 회사의 협력업체들과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예, 지난 3월에 SK 브로드밴드와 LG U+ 협력업체들, 거기에 소속된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요. 이 노동조합이 협력업체와 단체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해고라든지 또 각종 부당 노동 행위가 벌어져 왔습니다. 사태가 심각하지만 원청업체인 SK와 LG 같은 경우는 해결은커녕 협력업체의 노동 탄압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대기업인 SK와 LG가 빨리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국정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통신대기업 다단계 하청 실태에 대한 청문회를 할 거라고 강도 높게 압박했습니다. 네. 자, 국정원장 후보자인 이병기 씨 의혹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사돈기업에서 특혜를 받았다. 어떤 얘기입니까? 예,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했던 이력서를 보니까 이 후보자가 2008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LIG 손해보험의 고문으로 재직했습니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LG그룹의 회장의 조카이자 또 현 LIG의 상무 구본욱 씨의 장인이라는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병기 후보자가 특혜로 사위회사의 고문을 맡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병기 씨가 사위의 회사에서 일했던 5년 동안 받은 급여는 총 2억 5,779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LIG 고문을 맡으면서 이병기 씨는 동시에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의 고문도 맡고 있었습니다. 네, 이 의혹은 최근에 나왔던 의혹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저희가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보도는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어요? 예,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개간지 경제 분석이 대형 유통업체에 의해 이미 골목 상권이 잠식당했다라는 사실을 수치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주는 논문을 실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대형마트 한 개가 어느 지역에 열리면 그 지역 내 소규모 슈퍼마켓은 평균 22개가 없어지고 또 재래시장에 있는 식료품 소매점은 20개가 문을 닫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 슈퍼마켓 SSM 한 개가 문을 열 경우에는 골목 슈퍼마켓이 7개, 그리고 식료품 소매점은 8개가량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교육부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교사들을 고발한 데 이어서 또 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도 고발했어요? 예,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2차 교사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그리고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조체투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전교조 36명, 이렇게 모두 107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했습니다. 또 조체투쟁에 참여한 일반 교사들에 대해서도, 전교조가 아닌 일반 교사들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이 집회 참가 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서 교육공무원 징계령 규정에 맞게 반드시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교조는 교육부의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교사들의 조퇴는 쟁의 행위가 아니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라는 것은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표현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위헌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중국 중앙당항국이 조선과 중국의 부녀자들을 유괴해서 군 위안부로 삼았다는 내용이 담긴 일본 전범의 전쟁 범죄 서면 자백서를 오늘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일본의 최근 고노다마 훼손 움직임에 대해서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이 오늘 목선을 타고 백령도로 넘어와서 귀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전주 시내버스 조합원들이 신성여객 해고자 고 진기승 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 3명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정부와 여당은 당정회의를 열고 관광 숙박시설이
지금보다 용이하게 학교 주변에 들어설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은 지난 3월 규제 완화 끝장 토론 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때 학교 주변 호텔 건축 금지가 청년 일자리를 막는 죄악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대통령 인식이 이러니 대통령의 모교와 어린 후배들을 도박장으로부터 지켜달라는 호소가 통할 리 없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보도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이기도 한 용산 성심여자 중고등학교 근처에 마사회의 화상 경마장이 들어섰습니다. 대선 전 직접 방문하기도 한 모교의 일인데도 대통령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학교 주변 등하굣길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감정이나 인식이 대통령에게 있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의 딸로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등하굣길의 기억이 우리와는 매우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뉴스K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